타이어 스루프 타임즈 2024년 2월 13일 파트 2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한 편으로 못 끝내고 파트 2까지 하게 되는데, 왜 이렇게 편집하고 싶은 욕심 많은 뉴스거리가 많은지 제가 좀 절제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스루프 타임즈의 그 핵심 주제인 생존 우선순위와 기업 및 국가의 이익, 요거를 테마로 하고 있는데, 어쨌든 느낌이 팍 들어오면은 편집을 좀 하고 싶거든요. 그거 좀 양해를 해 주시고요. 어, 파트 2를 좀 진행하겠습니다. 다 보시고 내용이 괜찮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 필요하시면은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신당 창당의 국가 전복 음모, 고영기, 죄송합니다. 시작하자마자 물 좀 마시고 하겠습니다. 고영기 다카히데키, 고영기라는 게 일본식 발음으로는 다카히데키 같아요. 맞는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그 편집장인데, 데일리 NK 재팬 언론 매체를 운영하고 있는 편집장입니다. 한국의 상도연구소가 입수해 지난달 28일 공개한 내용인데, 요 상도연구소는 제가 별도로 검색은 안 해봤어요. 이런 데가 뭐 있는지 모르지만은 주요 내용은 북한 입장에서 불순 녹화물, 한국이나 외국의 콘텐츠, 사회주의 제도를 갉아먹는 위험한 독서임을 신뢰로 들어 소개해 경계감을 높이려는 것으로 2021년이나 2022년에 공개된 것으로 보인다. 날짜는 잘 모르지만 신태수라는 이름의 중학교 교사가 남조선 방송과 불순 녹화물을 접하면서 사상적으로 변질되어 북한의 제도에 반감을 갖기에 이르렀다. 그래서 평소 조선노동당이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불만을 품었던 그는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새로운 당을 만들어 신명의 불순분자와 국가전복 음모를 꾸몄다가 인민의 따끔한 심판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신씨 등은 더 이상 살아있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일이 왜 발생하느냐 그러면은, 남한에서 유입되는 한류 콘텐츠는 북한 문화를 변질시킬 정도로 큰 영향력을 갖고 있다. 위기감을 느낀 당국은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 청년교양 보장법, 평양문화보호법 등 반한류 3법을 제정해 단속에 나섰지만 극형으로 대처해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우리가 북침을 하고 있네요. 문화 북침을. 매우 고무적인 사항입니다. 그런데 요거를 남쪽에 어떤 국가 전복 음모가 있다는 것으로 한번 바꿔서 얘기를 제가 한번 해보고 싶어요. 신태수라고 똑같이 얘기합시다. 신태수라는 이름의 중학교 전교조 교사가 북조선 방송과 불순 녹화물을 접하면서 사상적으로 변질되어 남한의 제도에 반감을 갖기에 이르렀다. 평소 남한 정권이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불만을 품었던 그는 이 공산주의에 입각한 사회 공산주의에 입각한 새로운 당을 만들어 신명의 불순분자와 국가전복 음모를 꾸몄다가 국가정보원의 그 수사를 받고 체포되어 심판을 받았다.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북한에서는 더 이상 살아있지 않을 것이다 그러지만은, 우리는 대부분 징역형으로 해서 좀
사상 전향을 하기를 바라는 건지 어떤지 모르지만은 일단 사형까지는 안 시키겠죠. 그게 아마 또 차이점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그 좌파 세력을 여기다가 신태수를 좌파 세력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주체사상파들 지금 갈 길이 없죠. 김정은이가 이런 것 때문에 남한에 뭐 이 무슨 좌파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어 야. 응? 이제 다 니들은 적이야 야. 한 싹쓸이 니들이 뭐 하면은 싹 죽여버리겠어. 지금 이렇게 지금 계속 엄포를 놓고 있는 상황까지 온 데는 이런 연유들도 있지 않겠냐. 언제까지 고립된 왕국으로 살려는지 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북한은 그런데 러시아는 살인범 석방하고 정치법 투옥, 소련 시대로 되돌아가는 러시아, 스튜어트 앤더슨이라고 포브스 일본판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푸틴 정권 아래의 러시아를 다음과 같이 그리고 있다. 충실한 치안부대, 종속적 사법, 통제된 보도 환경, 여당과 융통성 있는 야당 파벌로 구성된 의회에 의해 러시아는 선거를 조작해 진정한 반대 의견을 억누르고 있다. 살인범은 풀려나고 정부의 비판적인 사람은 감옥에 간다. 이 죄수들을 군대 그 전쟁에 투입하면은 그 형기를 단축시켜주는 이런 거 그런 게 있었다 그래요. 소비에트 시대로 되돌아가는 러시아, 러시아에서는 효과가 있는 방법으로 전쟁이나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 워스턴 포스트 컬럼니스트 가람 루자라는 사람이 있는데 미국 영주권을 갖고는 있지만 두 차례 독살 미수 사건에서 살아남았다 그러고요. 러시아 법원은 우크라이나 침공에 관한 연설을 했다며 국가 반역죄로 가람 루자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그러네요. 북한처럼 사형은 안 시켰는데 그래도 독살하려고 했다는 얘기는 있는 거군요. 조지 오웰이 1984년을 구현하는 러시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뭐 동물농장 같은 것도 거기에 좀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 그 파놉티콘이라는 용어도 나오고, 그렇습니다만은 정치범 올렉 올로프도 지난 10월 법정에서 판사에게 물었다. 즉 전쟁은 평화이고 자유는 뭐 잊어버렸습니다만 러시아군은 국제적 평화와 안전을 위해 우크라이나에 주둔하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사실인가요? 뭐 이런 식으로 반문을 했다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서방 언론도 좀 무섭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이런 뉴스도 나왔죠. 그 팔도 이 도시락 라면 좀 따뜻하게 좀 추운 데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먹는 시간을 좀 여유 있게 달라. 그런 뉴스도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그 올렉 올로프였을 것 같아요. 러시아 사람들은 그 팔도 도시락면을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현대차도 물러나오고 다들 물러나도 러시아에서는 팔도라면 보고서 야 니들 나가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모양이죠. 어쨌든 한국의 GDP 대비 자본 증대량은 주요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이라고 2018년에서 2022년 5개년 평균치다. 자본 증대량이란 것은 공모펀드, 사모펀드, 회사채 등 증권 발행 규모 비중이다 했는데 선도국은 뭐 미국이 높고 홍콩, 싱가포르, 영국, 호주 이런데 지금 이 신흥국의 그 바로 밑바닥에 있는 수준이다. 경제는 선도국이면서 왜 요것뿐이 안 되냐? 중국보다도 좀 낮은 거 아니냐? 이런 쪽으로 지금 맥켄지에서 한국 증시는 성장을 안 하려고 그런다. 그래서 삶은 개구리 증후군에 빠졌다고 해서
위기가 오는데 위기 중 하나가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아니냐라고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국내 총생산 GDP 대비 자본 증대량은 2018년에 10.9%에서 2022년 8.2%로 계속 감소 중이다. 자본 시장을 많이 육성을 안 한다. 그런 얘기로 이해는 합니다. 이해를 하기로 합니다. 자본 증대량은 그 나라의 자본 성숙도를 가리키는 척도로 통한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자, 일본에서 표현하는 블랙 기업 이런 데는 어중이 떠중이 코스닥 이런 데 별로 진짜 투자해봐야 사실 그렇게 돈 벌 것 같지도 않은 그런 주식 코스피만 하더라도 부실한 기업들이 꽤 많고 그런 현상인데, 맥킨지가 왜 이런 거 하나 몰라요. 이런 거 해서 되면 지들이 글로벌 금융자본들이 좀 돈벌이 하겠다는 좀 제가 부정적인 측면으로 이 뉴스를 보게 됩니다. 어, 어쨌든 증시 화랑이 되면은 좋다는 거는 어느 정도 인정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현재 경제 여건에 맞는, 에, 그런데 이제 여기 미국은 좀 너무한 거고, 홍콩과 싱가포르 이런 거 있지만 언제 이런 게 또 무너질지 그것도 싱가포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본 정도 하자. 일본 정도만. 독일도 여기 많이 났네요. 우리 맥킨지가 왜 일본이나 독일, 그래도 선도국 그룹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모양이지만, GDP 대비 자본 증대량에서 10몇 프로 이런 좀 떨어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일본도 사실 10점 몇 프로, 한 11점 몇 프로 정도 될 것 같네요. 음, 그 정도니까 우리 조금만 그러면은 일본, 독일, 한국 이렇게 되는데, 어, 야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소?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할 테니까 우리 G8에 좀 넣어주라. 응? 아니 그래, 아니 G7, 매그니피센트 7, 7이라는 게 매우 중요한 거니까 더 늘릴 필요 없고, 이탈리아를 빼 그럼, 이탈리아를 빼고 우리를 넣어줘. 여기 이탈리아 안 들어가 있잖아요. 이탈리아 없잖아요.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좀 그런데 넣어주면은 일본 수준 정도로 우리가 어떻게 좀 노력을 해볼게.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네요. 상장 여부를 따지기 이전에 또 이 채권 발행이라든지 또 이런 거를 따지기 이전에 개별 기업의 납입 자본 대 자본 총계 성장률 이런 것도 좀 봐야 되지 않겠냐. GDP만 볼 게 아니고 개별 기업의, 또는 이 잉여금률이 얼마나 여축이 돼 있느냐, 이런 거를 또 좀 봐야 되지 않겠냐. 그런 걸 고려할 때도 그렇다는 것인지라고 저는 거꾸로 맥킨지한테 좀 물어보고 싶어요. GDP라는 게 얘기하지만은 재고가 증가해도 GDP 올라간다고 그러고, 정부 지출이 늘어도 GDP 증가가 되고, 소비 증가가 돼도 GDP가 올라가는데, 중요한 것은 실질 GDP 성장률이 아니겠느냐, 이런 쪽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이런 거를 좀 더 고려해서 좀 얘기가 나와야 되지 않겠냐. 요 신재민 기자 중앙에서 보도한 내용은 그냥 맥킨지가 그냥 얘기하는 거 그대로 그냥 전달하는 그런 형태의 수준의 뉴스일 것 같습니다. 그래도 상황 보도를 이렇게 해준 것은 그런 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긴 되겠어요. 그리고 조소영 기자가 더 스쿠프라는 무슨 또 매체가 있는 모양인데, 스텔스플레이션, 번들플레이션이라는 또
듣도 보도 못한 용어를 또 소개하는 뉴스 보도를 냈네요. 보수적 경제학자들은 인플레이션의 원인을 원자재값, 자본 조달비 등 비용적 측면에서 찾아왔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찾아온 고물가 국면을 비용 인플레라고 일컫는 이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최근에 비용이 아닌 다른 변수가 작동한 결과라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다름 아닌 기업의 탐욕이 인플레이션을 부추겼다는 것이다. 비용 인상 인플레라고 해가지고 세계 각국은 인플레이션에 덫에 걸렸다. 그러니까 이제 이 보조금 내지는 그 또 뭐 저도 뭐 돈을 좀 받았어요. 다 썼지만은 공급망 마비, 지정학적 위기, 넘치는 유동성 등이 물가 상승이란 부메랑으로 되돌아온 셈이다. 이사벨라 베버 미 매사추세츠 교수가 2021년 12월 가디언에 기고한 논문에서 주창한 것이 이런 그 스태그플레이션 같은 거다 이거예요. 그런데 시장 지배기업이 비용 상승분 이상으로 제품 가격을 끌어올려서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했다 이렇게 분석을 했네요. 그래서 변정 인플레 은밀한 상승이 이제 스태스 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수수료를 더 부과하거나 공짜였던 서비스를 유료화하는 게 스텔스 플레이션의 대표적 사례다. 이게 통계에 안 잡히나? 뭐 그래가지고 여기 그 은밀한 상승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사례를 스타벅스, 넷플릭스를 얘기했고 변정 인플레에 대해서도 뭐 긴 거지만은 그냥 제목만 그냥 편집을 했습니다. 교묘한 상승, 번들플레이션, 그러니까 묶어서 파는데 거기에 교묘하게 상승을 또 하는 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지금 사실 생활 물가, 뭐 음식 가격, 그다음에 뭐 이런 거 하지만은 식품 음식 가격은 인플레가 크게 높게 됐는데 우리 그 소비자 물가 그 따질 때 그거는 빼고 지금 계산을 하겠다. 그게 무슨 전문 용어가 있긴 있더라고요. 뭐 있는데 잊어버렸습니다. 그 용어를. 독과점 업체 때문에 인플레, 전반 산업은 디펠로 되는데 독과점이기 때문에 여기는 시장 지배적 기업이나 독과점이나 뭐 같은 의미로 봐야 될 거고 한국 같으면은 그 공정거래위원회까지 있어가지고 시장 지배적 사업자는 또 모니터링을 감시를 솔직히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잘 올리지도 못해요. 요거는 뭐 미국 쪽 얘기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원자재 가격이나 뭐 인건비 오르고 뭐 이런 거를 우리 국내의 시장 지배적 사업자들이 그렇게 쉽게 제조업 특히 제조업 등은 그렇게 올릴 수가 없을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이제 그 서비스업에서는 그런 그 기준이 뭐 좀 애매하니까 재료비란 거 안 들어가고 서비스업으로 하다 보니까 아니 스타벅스는 무슨 재료비가 들어갑니만 넷플릭스 같은데 이런 거 얘기가 좀 되긴 되겠죠. 자관, 뭐 새로운 용어들을 좀 알아둘 필요는 있는데 그냥 그 인플레이션이 되는 쪽은 지금 그 소비자 물가 뭐 이런 쪽은 있지만 전반적인 산업은 한국이나 또 중국 특히 부동산 경기가 그냥 거품이 꺼지면서 지금 디플레이션 상태로 가고 있고 한국도 거기에 이제 그 너무 의존도가 높았기 때문에 덩달아서 끌려 내려가고 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얘기하지만은 빨리 탈중국을 해가지고 김정은의 표현대로 고난의 행군을 우리도 할 생각을 계속 해야 된다라는 견해를 저는 계속 주장하고 있죠. 갈하고 있다라고 또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GS25시 최대 히트작 전보라면 만든 김대종 MD 마케팅 디렉터라고 예 약자겠죠. 네. 나이가 뭐 30몇 살뿐이 안 먹었대요. 용기 스프면 제조사 찾아 전국 돌며 조합. 다른 업체들이 전보라면을 따라하고 싶어도 따라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데 자기네가 그 독점 계약한 안전한 용기를 만드는 기술력인 가진 업체는 유일하고 공정도 혼합 과정에서 이렇게 대형으로 하다 보면은 면발이 그 쫄깃함이 계속 유지가 돼야 되니까 그런 거에서 사람이 필요하다. 8.5인분 라면을 제작할 수 있는 비법은 GS25만 알고 있는 어, 특허 같은 거다 이거죠. 이게 뭐 200만 개가 팔렸는데 이게 8.5인분이면은 8, 2, 16, 5니까 한 18, 한 1800만 개나 팔렸다는 거다. 개별로 따진다면은 가격이 이거 번들 프레이션에는 안 들어가겠죠. 좀 더 싸니까 이게 히트를 치지 않았겠어요. 포장비도 덜 들어가고 그래서 여러 명이 각각 한 개를 끓여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라면을 같이 나눠 먹는 것이 즐거운 경험이 될 수 있다. 이게 이제 먹방 방송에서 또 히트를 좀 친 것 같아요. 전보 도시락이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함께 구상했던 공간춘이라는 게 이제 짜장면도 이렇게 됐고 전보 3타는 또 다른 히트작인 오모리와 협업한 전보 오모리 도시락을 또 낼 것이다. 음, 단순한 아이디어지만은 이 아이디어가 기업의 매출을 GS25시 2023년도 그 결산 보고서가 공시되면은 조금 자세하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GS 리테일하고 좀 비교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 자기 어떤 그 성취감 내지 보너스도 받고 직급도 좀 오르고 뭐 그런 거가 좀 되지 않겠냐. 좋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게 쓰레기 발생량이 감소할 것으로 긍정적 측면도 있다. 이 개별 포장에서 나오는 것들이 그 스티로폴 그다음에 무슨 종이 코팅된 비닐이 코팅된 종이 뭐 이런 비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게 이제 그 좀 크잖아요. 그러면은 쓰레기 발생량이 상대적으로 준다는 얘기고 나중에 수거할 때도 좀 편할 것 같아요. 재활용해서 녹여서 다시 뭐 플라스틱을 재활용할 때 일본은 작게 해서 히트를 쳤죠. 그 뭐 미니멀리제이션 뭐 이런 거로 했는데 컵라면 뭐 조그맣게 만드는 거 일본 따라 해서 우리도 뭐 했습니다만은 우리나라가 대식가가 그래도 좀 많죠. 대륙 기질이 있어서 그런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참 아이디어는 단순한 건데 그걸 실행하는 그 실행력 이거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를 해주고 싶네요. 거기다가 이제 한술 더 뜨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환경 쓰레기가 적게 나온다. 이게 또 강점일 것 같습니다. 자관 축하하고 존경해 마지 않는 바입니다. 존경이라는 표현을 좀 해보고 싶네요. HD 현대중공업 중대재해로 작업중지 명령 박정혁 기자가 조선 비지에서 보도를 했는데 울산 조선소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13일 생산이 일부 중단됐다. HD 현대중공업 안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은 2022년 4월 이후 약 2년 만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 9천여 톤 규모의 해양 구조물, 해양 플랜트라고 보통 그러죠. 부유식 원유 생산 설비 FPS라고 그러는데 상부 설비를 이동하는 작업 중 구조물 일부가 내려앉으면서 발생했다. 이게 이 내려앉은 뭐 이런 건데
여기에서 이제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다치는 사고다. 그래서 경찰은 목격자와 회사 측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고, 고용노동부는 HD현대중공업 블록 관련 공정의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중대재해법 처리 위반 여부를 지금 확인하고 있다. 이렇게 뉴스 보도가 나왔네요. 로키드 마틴 꺾고 한 수송기 선정된 브라질 엠브레어. 제가 요거는 제가 이렇게 떴어요. 그 제목을 쓴 거가 영 솔직히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에, 김우영 기자가 조선비지 했는데, 원래 기사의 제목은 한국 기업 C390 부품 생산 참여 민항기 그다음에 UAM 어반 오토 뭐 못한가 뭐 저건 그 도시 항공 택시를 얘기하는 거죠. 협력 기대한다. 한국 공군이 이 브라질 그 엠블레어의 그 C390 이거를 채택했다는 거예요. 경쟁 후보였던 미국 로키드 마틴과 에어버스를 모두 제쳤다 소개하고 있는데 2026년까지 7,1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그 C390 세대 가격이 이렇게 많아요? 도입할 계획이다. 근데 엠블레어가 한국에 제시한 절충교역 옵셋 5도라고 돼 있네요. 요거 뭐 그 이런 거 우리나라도 그 무기 수출할 때 많이 하는데 특히 국내 방산업체가 부품 제작 등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 물량의 가치가 1억 3,500만 달러, 약 1,803억 원. 그러니까 7,100원의 사업비를 쓰면서도 국내 업체한테는 1,803억 원의 또 우리 그 경제가 돌아가는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이런 그 수송기들이 그 교민 뭐 나르는 운수 특수 그 탈출시킬 때 쓰는 이런 것도 우리나라는 많이 활용을 했죠. 또 군수물자 또 운송을 또 해야 될 거고 이런 비행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프란시스코 고메스 네토라고 엠블리어 최고 경영자하고 이제 서면 인터뷰를 한 내용을 쭉 이렇게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형 수송기보다도 울릉도에 지금 이 인공 그 활주로를 만들고 있죠. 소형 비행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데 이런 것도 자기네들이 잘 만든다. 프랑스도 유명한 데가 있긴 있는데 우리가 더 잘해요. 저는 그 브라질이 농업 국가로 알았는데 의외로 또 공업이 아르헨티나가 공업이 좀 망했죠. 브라질은 나름대로 어, 그 샘코라고 그 소설까지 나온 게 있었는데 그게 그 공업 제조업으로서 그 아주 히트친 매버릭이라는 또 이 경영 서적이었죠. 거기에 그 경영 기법이나 뭐 이런 걸 다 봐가지고 어, 너무 스트레스 받고 기업 키우냐고 뭐 하다 보니까 직원들한테 전문 경영인 맡겨놓고 뭐 이렇게 해서 그런 그 성공 사례가 있는 거를 오래전에 봤었습니다. 제가 이 모시던 그 CEO가 오난데 오늘 갑자기 당신 이 책 읽어봐. 참고가 좀 될 거야. 당신이라는데 해가지고 그 매버릭이라는 책을 그냥 주시죠 그랬어요. 그냥 받다가 다시 자기 소재 그 사장 사무실에 그냥 다시 꽂아 놓으는데 아예 그냥 기왕이면 주십시오. 뭐 그래가지고 제가 그 집에다가 이 두고서 자주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책이 그게 있나 모르겠네요. 모르겠어요. 하도 읽은 지가 오래돼가지고 절충 교육에 대한 용어를 좀 해줬고, 이 엠블레러라는 회사가 설립 55주년을 맞았다고 또 소개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 하드만 파는 게 아니고 항공기 플랫폼
요거만 가지고도 자기네가 매출을 많이 올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한국하고 거래 좀 많이 해보자.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네요. 그 파트 1에서 한 얘기를 만약 바이든이 재판을 받기가 부적하다면은 그는 미국을 이끌기에 부적합하다는 제목으로 파트 1에서 얘기한 것을 충분조건 논리로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 뉴스 제목에 나온 것은 만약에 바이든 대통령이 재판을 받기에 부적합한 인물이라면은 그러면은 미국 대통령에 부적합한 것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은 바이든은 치매 기운이 심하기 때문이다. 요게 원인이 된 거죠. 그런데 제가 그 충분 조건 할 때 이 원인 가정이 아주 확실한 거가 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결과를 입증해 봐라. 이런 거거든요. 논리의 이 탄탄한 걸 위해서.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게 그 뉴스에도 나왔지만은 바이든을 조정하는 세력이 있는 거 아니냐. 바이든은 지금 허수아비인 것 같다. 이런 거고요. 요거를 트럼프한테 적용한다면 어떻게 되겠냐 이게요. 트럼프가 재판받기에 적합하다. 좀 보류해달라고 지금 그런 뉴스들이 나왔는데 어쨌든 이 논리에 의한되면은 만약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판받기에 적합한 인물이라면은 그러면은 그는 미국 대통령에도 적합한 인물이 된다. 왜냐하면은 치매 기운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은 치매 기운이 없다는 그 원인 가정이 탄탄한 그 원인이 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결과는 뭐겠냐? 근데 제 생각에는 똑같이 나와버려요. 트럼프를 조정하는 세력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죠. 어, 요거에 다른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결과, 치매 기운이 없는 고령의 대통령이 치매 기운이 없다 그러면은 어떤 결과를 어떤 그 증거 있는 결과가 있겠느냐? 음, 이거 좀 찾아봐야 관심 있게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그 논리 연습을 제가 해보고 싶다는 얘기예요. 네. 자, 조국에 대한 얘기인데 조국이라고 발음해야 되는지 조국, 사람 성을 얘기할 때는 조국이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국 그러면은 뭐 우리나라 조국같이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성씨 얘기할 때는 조국 이렇게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국어 전문은 아니라서 20유제 조국이 신당 창당 선언했다. 검찰 독재 종식위에 싸우겠다. 박상기 기자 조선일보. 동일한 조선일보에서 조국 창당의 윤 정권 심판한다. 불가피성 이해한다.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기가 그 창당을 해가지고 갈등을 이용하는 정치가 아니라 갈등을 조정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정당을 만들겠다. 대한민국 변화를 이끌어내는 강소 정당으로 자리매김하겠다. 말은 좋네요. 그래서 요거를 창당 선언하기 전에 또 문 대통령을 찾아가서 자기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했던 사람이니까 딱 포옹을 하면서 아저씨한테 큰형님한테 매달리면서 저 이거 할 거예요. 그랬더니 조 장관은 최근 정책 싱크탱크 리셋 코리아 행동 출범을 또 주도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어, 여기에 그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을 이끈 우희정 서울대 명예교수가 대표를 맡았다. 아니, 더불어민주당이 위성정당 만들었었는데 지금 왜 위성정당 하지 말자고 그러지? 그거 잘 모르겠네요. 그런데 저는 이석준인가 그다음에 이제 그 또 누구죠?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분당에서 나온 또 누구죠? 전 총리. 그 사람도 그렇고 도대체 이 사람들은 도대체 돈이 어디서 창당할 돈이 나오냐? 조국도 마찬가지고 저는 그게 돈의 출처가 매우 궁금한 거예요. 그런 거를 취재할 기자는 없나 몰라. 그래서 리셋 코리아라는 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그건 중앙일보에서 써먹던 용어인데 그러니까 뒤에다가 하나 더 붙인 것 같아요. 리셋 코리아 행동이라고. 저는 조국이 친중 커넥션이 있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또 그런 뉴스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언론에서 다 덮었어요. 문재인 정권 때. 무슨 뭐 투자 회사 이 펀드 뭐 이런 거에 연결이 돼 있다 뭐 이런 거 하는데 딸내미 조민인가 걔 얘기만 해서 뭐 저 허위 입학 이런 거 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런 비트코인이나 아니면은 또 무슨 중국계 자본하고 커넥션이 있어가지고 뭘 해먹었다 뭐 이런 건데 전혀 뉴스에서들은 취급들을 안 해가지고 어쨌든 그게 뭐 이 친구가 돈이 있으니까 이 지랄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우리가 지금 검찰 독재 동의할 수 있나요? 음, 그렇게 그냥 이렇게 말을 뱉어버리면 되는 건가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생긴 건 미남형이에요. 한국의 리차드 기어라고 내 이름을 붙여줘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세미나를 여는 모양입니다. 리셋 코리아 행동에서 어떤 사람이 나오냐 그랬더니 홍정학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백선희 서울신학대학교 교수, 윤영상 카이스트 교수, 뭐 인맥이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을 다 불렀나? 어, 박태웅 한빛 미디어 의장, 박인규 서울시립대 교수, 윤대균 아주대 교수, 한재권 한양대 교수, 뭐 분야별로 이제 세미나를 세 번 여는 모양이에요. 어, 서왕진 전 서울대 연구원장, 그 다음에 이창현 국민대 교수,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수, 송재도 전남대 교수, 용해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해인이라고 이름은 조금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토론은 뭐 이렇게 얘기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뭐 결사의 자유가 있는 나라니까 어떤 행동을 하시든지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도 참가하려면 10,000원 내라고 그 밑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요거는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도대체 리셋 코리아 행동이 뭐냐? 그 어디에 빌더버그 회의가 아니고 어디에 스위스 이 세계 경제 포럼에 하는데도 리셋을 주제로 해가지고 뭘 열었죠. 리셋 지구인가? 그렇지 않나요? 뭐 잠깐 리셋이라는 용어가 옛날 뭐 중앙일보에서도 썼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잠깐 표는 분산되면은 누구한테 유리할지 뻔히 알면서도 뭔가 이 한 가닥 발을 얹어가지고 정치계의 끈앞을 안 놓치려고 그러니까 정치가 뭐 돈이 생기는 모양이니까 이 지랄들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유죄 판결을 받고 그러면 조신하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구속은 면해가지고 이렇게 활동을 한다고 그러는데 범법자들이 정치를 해도 되는 건가 저는 그걸 잘 모르겠어요. 우량 리사이클 사업자를 인증 메이커와 연계 가속화로 신법 환경성은 산업 폐기물에 포함되는 재생 가능한 자원을 유효 활용하기 위해 제조업자와 제유나 탈산소에 적극적인 리사이클 사업자를 국가가 인정할 방침을 굳혔다. 이래서 이제 법도 통과를 시키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우리 환경 경영을 저도 기업에 있을 때 해봤기 때문에 리사이클
매우 그 뭐 실무적으로라도 그 많이 그 업무를 좀 해봤댔어요. 그런데 이거 하기 전에 이런 인증 제도를 주기 전에 ISO 14001번 환경영향 시스템 인증부터 이 대상 회사가 약 1만 3천 개 사는데 이게 더 받기가 어려운가요? 일단 시스템을 갖춰 놓고 그다음에 인증을 별도로 그 리사이클 그 인증을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국제 표준을 일단 맞춰 놓고서 그다음에 해야 될 거 아니냐. 아이소 장사를 좀 일본에서도 그 아이소 인증 기관들이 있을 텐데 그쪽도 좀 장사 좀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트럼프 법률 뉴스 브리핑, 트럼프 대법원의 최후의 대통령 면책 특권 항소 제기했다. 어쨌든 대통령 선거 전까지 대법원에서 연방 대법원에서 보류를 할지 어떨지 그런 거를 그 신청을 해놨다는 얘기인데 고등법원이 이 사건을 받아들이면은 대법원 말고 그 절차를 밟아서 올라가는 거니까 기소를 면하게 되거나 재판 시작을 2024년 선거 이후로 미루죠. 만약 대통령이 되면은 그건 뭐라 그러죠? 유효 뭐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지금 미국은 아직 선거가 9개월이나 남았는데도 어, 그 뉴스들을 보면 트럼프 일색이에요. 까는 뉴스, 옹호하는 뉴스, 뭐 각양각색으로 작은 언론에 많이 비치면은 당선된다는 누구 썰이 있습니다. 썰이. 트럼프 미국 대법원의 면책 특권 입찰 개입 요청 이런 뉴스도 또 있었습니다. 이건 로이터에서 이런 뉴스도 있었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